안녕하세요, 고찬스 PD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컨텐츠 분야 중에 영화 쪽에 이제 활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뭐 그 이외에도 사실 영화 쪽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꽤 많이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앞으로 더 혹시 이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음악 쪽 얘기, 오늘부터는 음악 쪽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음악 창작, 그러니까 음악을 작곡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음악 작곡 관련된 인공지능 얘기를 할 때, 뭐 사실 역사가 꽤 음악 쪽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컴퓨터로 음악을 작곡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이 창작을 했다 라고 얘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유명해진 거는 실제로 이제 이 음악 창작의 뭐 인공지능 이름인 쿨리타라고 부르더라고요. 쿨리타라고 이름이 명명이 된 인공지능이 클래식 음악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쿨리타라고 치고, 쿨리타가 K-U-L-I-T-T-A 맞을 거예요. K-U-L-I-T-T-A. 이렇게 쳐보면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작곡한 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을 개발한 개발자 가 이제 어떻게 자기가 뭐 작곡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인터뷰하는 화면까지 같이 나오니까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쿨리타라고 하는 게 조금 뭐 유명해진 게 A/B 테스트라고 하나요? 약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작곡한 거랑 기존의 클래식 음악, 사람이 이제 작곡한 클래식 음악을 섞어서 이제 여러 개를 일반 사람들한테 들려줬을 때 사람들이 이제 구별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이 작곡한 게 어떤 거고 사람이 작곡한 게 어떤 거고, 그러니까 수준이 인공지능이 작곡을 한 음악, 클래식 음악이 뭐 그렇게 사람이 작곡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이 작곡한 게 사람을 넘어서는 뭐 그런 수준은 아닌 거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떨어지지 않은 수준이다 라고 이제 그 실험으로 이제 이걸 실험에서 그런 게 나타나면서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이 이 정도 수준의 이제 클래식을 작곡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뭐 상당히 유명해진 거죠, 쿨리타가. 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음악을 창작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킨 그런 음악들을 이제 패턴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로 이제 작곡을 이렇게 음계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거를 패턴을 학습한 다음에 그 패턴들을 뽑아내서 그거를 막 섞어서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이 들을 만한 그런 클래식한 음악을 만들어 낸 거기 때문에, 새로운 창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모방을 해서 이제 뒤섞어 놓은 그런 거라서 이걸 창작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이런 이제 얘기는 인공지능 창작에서 상당히 많이 인공지능 창작한 다음에 말이 안 된다. 창작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인데, 인간의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기계, 컴퓨터, 인공지능이 어떻게 창작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라는 그런 비판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하는 작업을 저희가 할 때, 처음에 초창기 때 내가 음악 공부를 하든 뭐 미술 공부를 하든 이렇게 할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림 그리고 하는 거를 거의 그대로 이제 쫓아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면 거기서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거를 하고 자기만의 그런 스타일을 가미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인공지능도 비슷한
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 수준이 지금 현재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인 거죠. 현재 개발된 에서. 그래서 막 정보를 모아서 이제 조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인 거고, 그게 점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컨텐츠 창작이라는 개념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합당한 관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그런 사람이 태어나서 일정 정도 그 나이가 들어서 어떤 뭐 창작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될 때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이제 학습이라고 표현을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꽤 오랜 기간 정보 습득을 하고 뭘 배우고, 꼭 뭐 음악 공부만 하는 건 아니죠. 음악 창작한다 해서 다른 책도 보고 관련한 게 이게 다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우리 뇌에 영향을 주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뭐 음악을 창작하고 뭐 미술을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사실은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인공지능의 인간하고 다른 점은 그런 거죠. 인간은 사실은 인간이 어떤 음악만을 창작하기 위해서 생존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진화를 할 때 생존에 가장 적합하게 진화를 했다고 뭐 어떤 학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존하는데 인간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어떤 특정한 능력이 그거 이상으로 더 발전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쓰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물성, 인간의 몸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지하기 해야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한계 자체가 딱 인간한테는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용량을 마냥 늘릴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컴퓨터, 인공지능은 사실 그 CPU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을 계속적으로 컴퓨터의 이 성능을 높여가는 게, 이론적으로는 한계는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컴퓨터, 슈퍼컴퓨터 뭐 계속 더 붙이면 되니까, 실제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물성, 이게 물질로서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혹시 뛰어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하나 생각할 거는, 인공지능은 뭐 현재 수준이고, 앞으로 저는 5년, 10년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틀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도 꽤 많지만,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 그러니까 음악을 작곡하는 쪽의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미술을 하는, 이렇게 따로따로로 봤을 때는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의 능력을 보이는 인공지능이 나타날 수 있지만, 모든 걸 잘하는 그런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인간의 뇌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부족하고, 그 인간의 뇌를 거의 똑같이 모방할 만큼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발전하지는 못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뭐 인간의 능력을 약간 넘어가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온 거 아닌가. 그리고 이 기술의 발전이 꽤 빨라서 음악 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은 사람하고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인간이 창작을 하는데 인공지능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인공지능의 창작이라는 게 가능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인공지능 창작을 얘기를 할 때 예를 많이 이제 드는 게,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알파고 얘기를 많이 드는데, 알파고가 대국을 할 때, 그건 이제 요즘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파고가 어떤 수를 뒀는데, 그 수를 보고 바둑 전문가라든지 해설하는 사람들이 다 알파고가 실수를 했다 라고 다 얘기를 하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수를 뒀다고 그랬는데, 그 경기를 알파고가 이겼거든요. 그러면서 그 알파고 수가 되고, 지금 바둑계에서는 알파고가 어떻게 바둑을 두는지를 학습을 해서 바둑이 양상이 바뀌고 바둑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두는 기존의 바둑계에 인공지능이 상당한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아서 기존 바둑
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바둑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발전이냐 아니면 뭐 이걸 뭐 안 좋게 해석하는 분들도 사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앞으로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그 알파고가 그랬던 것처럼 영향을 주게 될 거고, 그 인공지능이 주는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고 여기를 먼저 선도적으로 이거를 해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미래의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콘텐츠 창작 분야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콘텐츠 창작 분야가 왜 중요하냐? 저는 이게 제가 책을 쓰려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해보고 보니까 인공지능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강의를 다니거나 이렇게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정부에서 최근 인공지능 관련된 뭐 그런 육성책이나 이런 거 보면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을 하려면 당연히 기반인 데이터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더더욱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하고 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려면 특히 우리나라, 그러니까 기반 기술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뭔가 우리가 아직도 쫓아가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저는 인공지능이 컨텐츠 분야, 그러니까 좀 재미있고 뭔가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분야에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끌어올리고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인문학도, 그 다음에 사회과학도 이런 사람들이 인공지능으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쪽으로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게 지금 단계의 그 인공지능, 그리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이제 제가 아마 이제 방송 쪽에 있고 컨텐츠나 미디어 쪽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저랑 생각이 이제 좀 다른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은 조금 인공지능이 좀 재미있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컨텐츠 창작 분야다. 그래서 컨텐츠 창작 분야를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육성하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제가 그런 쪽에 뭔가 작은아마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영상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악 창작 쿨리타 얘기를, 인공지능 쿨리타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 쿨리타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클래식 그 작곡하는 인공지능 외에 상업적으로 상업적인 창작, 음악 창작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니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인공지능 음악 창작 가지고 사업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음악 창작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사람이 만든 그 아주 뛰어난 작곡가가 만든 걸 능가하는 정도로 인공지능이 현재 음악을 만들어내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인공지능 수준까지는 와 있고, 이거를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재밌게 해볼 수 있는 차원에서 인공지능이 음악 창작을 하는 분야에 대한 그런 관심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오늘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하여간 소니에서 만드는 인공지능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